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첫 메시지로 한동훈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한 대표도 환영했습니다. 양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또 언급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누굴 향해서 한 말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을지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저열한 도발을 하고 있는 만큼 전쟁은 언제든 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이 우리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3개월 만입니다. 민주당은 42.2%로 전주 대비 5.4%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1%로 6.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에너지경제 의뢰로 리얼미터에서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이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쟁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고인 유족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인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부 압박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부 압박이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들은 바도 없고 보고 본 바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저에게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시 주셨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85.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2기 체제를 열었습니다. 특히요, 대의원의 20% 정도가 김두관 후보를 지지한 것과는 다르게 권리당원들의 표심은 명확했습니다. 지지율 88%로 압도적인 비율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건데요. 2위와의 차이 78%였습니다. 어대명, 확대명이라는 말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란 예상은 했었지만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더 실감이 납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시즌2는 권리당원들의 힘이 실리면서 더 강력해진 모양새입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주요 장면을 저희가 압축적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기호 3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기호 5번 김민석 후보, 기호 8번 전현희 후보, 기호 7번 한준호 후보, 기호 1번 김병주 후보, 기호 6번 이은주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정봉주 후보 최종 득표율은 11.70%.
네, 서영주 의원님. 네. 가장 큰 이변은 정봉주 후보의 낙선 아닐까요?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선거의 흐름상 이게 5위 밖으로 밀려날 거라고 정봉주 후보도 예측하지 못했었고, 정치에 대한 어떤 흐름을 분석하는 분들도 설마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예. 이게 5위 밖으로 밀려날 표차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정봉주 후보가 나름대로의 어떤 승부수를 던졌고, 승부수가 이제 뭐 아니면 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도를 5위 안으로 봤던 것 같은데, 예. 당원들에게 있어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 하나가 작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가 뭐 명파리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뭐 개인적인 발언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들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예. 라는 발언이 가장 치명적이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어떤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할 수 있고 결국에는 본인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진짜 위하는 사람들은 명파리가 아니라 본인 같은 사람이다.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우고 그다음에 정말로 집권을 위한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본인을 지지해달라는 어떤 얘기들을 했는데 그 진정성 자체가 그 페이스북에 올린 그 한 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 발언으로 모두 퇴색되면서 결국에는 당원들한테 배척되는 후보로서 좀 자리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나중에 뭐 저는- 사퇴하라라는 프레카드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85.4%의 역대 최고의 이 득표를 얻은 대표인데 예. 이 대표를 많이 준 것들은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리를 민주당의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채우겠다라는 염원이 가득한데 그 어떤 얘기들 중에 가장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금기가 되는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 발언을 재각인시키면서 결국엔 스스로 이 게임을 오버시켜버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좀 예. 그런 좀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예. 2위에서 6위로 추락하면서 낙선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명팔이라는 그 워딩을 쓰는 그 발언 때문이라고 보세요? 예, 그게 뭐 결정적인 작동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 뭐 2위에서 6위로 최종적으로 됐지만 처음에는 사실 1등이었잖아요. 예, 1등을 달리고 있었던 정봉주 후보를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교체를 먼저 했죠. 예, 김민석 수석 최고로 앉힌 다음에 그것이 계속 2등으로 꼭 유지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전현희 후보 6등과 지금 2등이 맞교체되는 네. 정말 이변 중에 이변을 낳게 되었는데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팔이 사건이죠. 사실 정당사에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그 일극 체제가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저것을 너무 좀 간과한 게 아닌가. 정봉주 후보가 좀 쉽게 생각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은 명팔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는데 과거에 우리 용팔이 사건 있잖아요. 87년도에 네. 통일민주당 전당대회 방해 사건으로 뭐 조폭들이 난무했던 그런 사건들이 우리 기억에 있는데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밀어내기 하는 저렇게 전략적으로 고도의 전술로 어떻게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봉주 후보를 콕 찍어서 6등으로 밀어낼 수 있는지 좀 굉장히 무섭고 놀라운 민주당의 모습을 좀 이번에 목격하게 됐는데요. 네. 이게 공학적으로 어떻게 표를 분산하면 저렇게 절묘하게 6등으로 밀어냈는지 그 극성 지지층들의 어떤 전략도 굉장히 놀라운 것 같고 이로써 저는 사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이제 완성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정봉주 후보의 모습을 보고 과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다른 생각과 다른 언어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당의 민주성을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정말 저는 좀 앞으로도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최고위원들 5명 모두가 누가 더 찐명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친명 마케팅을 통해서 당선된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는 뭐 거침없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최고위원은 선출을 하는 거거든요.
당원들이 선출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명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위를 달리고 있다가 한 번에 6위까지 밀려나서 결국엔 탈락을 했다. 한마디로 찍히면 가는 거다라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이재명 대표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은 굉장히 적어질 것이다. 이걸 다들 반면교사 삼겠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죠. 자, 이번 전당대회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말 한마디가 다 가른 전당대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전현희 의원님 말씀 잠깐 주셨는데요. 전현희 의원님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발언을 하시진 않았어요. 분명히. 어쨌거나 현직 대통령과 영빈을 향해서 살인자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절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격한 발언을 통해서 전현희 의원님이 2등까지 치고 오르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정봉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등학생 싸움에 어른이 개입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부당한 개입에 화가 났으니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불만을 표출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불만의 표출이 좀 과격하다 보니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날아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 상황을 보면서 사실 걱정이 되는 건 그겁니다. 이 당의 지도부가요. 당대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여러 명 있는 이유는 권력의 집중을 좀 막기 위해서예요.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이라는 건 속성상 한 곳에 집중이 되면 반드시 썩기 마련이거든요. 예.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친박 감별사니 하면서 돌아다녔던 분들이 있고요. 지금도 사실 민주당 내에 수박 감별사, 찐명 감별사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호가호위를 하는 이런 행위를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번에 85%의 압도적 지지율을 받았으나 이거 훈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족쇄라고 생각하시고 더 경계하시고 극성 당원들 이런 분들 조금 더 거리를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당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첫날 메시지 어땠는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일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입니다.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연합 정치를 하자고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밀착 공조를 하자는 뜻입니다. 공조요? 예, 지난 4.10 총선 이후에도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확고한 협력, 생산적 경쟁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기본사회,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얘기하는 사회권 민생 선진국이 크게 보아 지향점이 똑같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검찰 독재, 친일 밀정 정권을 몰아내는 데서도 우군이고 동지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협력적 경쟁 관계를 통해서 더욱 밀착 공조를 하자 이런 얘기고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22대 국회를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조국혁신당 혹은 조국혁신당이 주축이 되는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기는 게 바람직하다. 그 점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지난주만 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 있었는데 이번 주 결과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을 많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이게 여당에 대한 뭐 반감 혹은 반사 이익 때문인가요? 아니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거쳤을 때 정당 지지율이 꽤 올랐었죠. 예.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봉주 후보의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원래 좀 밋밋하게 뭐 끝날 수 있었던 어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마지막까지 뭐 초미의 관심사가 좀 있었다. 정치를 좀 관심 있어 하시는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민주당에 대한 어떤 전당대회를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보는 것이고요. 현재 지금 국민의힘 자체도 평가를 하자면 한동훈 대표가 초반의 기대만큼 많은 거를 못 채워넣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조금 갈팡질팡해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국에는 조금 다소 큰 정당 지지율의 격차를 보이는 것이고요. 예. 조국 혁신당도 지금 좀 소폭 상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을 합산하면 50% 넘는 전체의 이 진보 진영 내의 정당 지지율을 볼 수 있어서요. 윤석열 정부의 말하자면 거의 무능에 가까운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평가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여론조사는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임기 첫날부터 여야 대표의 이제 회담 일정 잡기가 아주 오늘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양당 대표의 오늘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그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도 대표 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어제 하신 대표 회담의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회담을 통해서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여야 대표 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서 실무 협의를 지시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회담을 제안한다. 대단히 환영한다. 그동안 여야 사이에서 듣지 못했던 나름의 이제 좀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서로 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담을 거쳐서 실무회담이죠. 회담을 거쳐서 날짜가 잡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용산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어려움, 교착된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용단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에서 브리핑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브리핑이 아직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해식 비서실장의 발언을 준비를 했고요. 오신환 의원님, 25일 오후 3시 일요일 날 만나기로 돼 있어요. 네네. 어떤 의제가 예상이 됩니까? 뭐 의제는 뭐 각 당이 이제 나름 실무적으로 굉장히 준비가 발빠르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한동훈 대표는 제가 알기로 어제부터 이미 이재명 대표의 그 연설을 통해서 제의가 들어왔고 네. 바로 즉각 응하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썼잖아요. 예. 그래서 실무진에게 의제에 대한 부분들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어떤 사족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뭐 여야의 뭐 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고 당연히 순리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국회가 정치가 다시 복원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재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이재명 대표 그 먹사니즘이라고 하는 본인이 얘기하고 앞세우고 있는 민생. 네. 다만 근데 앞서 언론에 보셨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폭주 이것이 과연 양쪽이 상호 존립 가능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딜레마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원에서의 싸움들이 한동훈 대표와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 확보, 더 확장을 위해서 우클릭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생을 챙기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야당으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권당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100을 다 못 가지더라도 일부 양보하더라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성과를 내지 않으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그 키를 이재명 대표가 더 많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뭐 여러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원내에서의 지금 아직까지의 여러 가지 이제 안착되는 과정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당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일극 체제를 완성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가 민주당에 굉장히 중요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재명 대표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일부 양보를 할지 그 과정에 따라서 아마 합의가 또 정치가 복원될지 말지가 가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김성현 의원님, 지금 최상병 특검 법안 관련된 의제도 예상은 되거든요. 네. 논의를 한다면 이게 급물살을 타서 뭔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래야죠. 왜냐하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은 못 받겠다. 내가 제3자 추천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대법원장이라는 구체적인 추천자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걸 민주당이 그래 한번 받아보겠다. 그대로 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건 정치적 외통수예요. 민주당이 이 정도까지 물러날지 몰랐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그래 한동훈 아니라도 받을 테니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답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뭐 제보 공작이니 이런 단서를 붙이는 거는요. 상당히 구차해집니다. 정치인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요. 조변 섞게 하는 바로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지나다 보면 입장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 지금 딱 2달 전에 이 한동훈 특검법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표가 되신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대표 되면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는 그걸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예, 최상병 특검법안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제안하는 최상병 특검법안. 그래서 요거는 한동훈 위원장 대표께서 다른 것들에 대한 뭐 이렇게 받아오실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민주당이 수용하기로 한 이상 같이 협의해가지고 우리 젊은 장병이 죽은 일인데 모두가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견이 좁혀져서 진행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야 회동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는 여러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제 재판 결과가 하나씩 나온다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10월 중에 1심 선고 예정인 게 위증교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요 2건이 있습니다. 저기 뭐 유죄가 나오거나 일부 유죄가 나오면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김보엽 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분석에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1심 재판 이후 명백한 위법행위, 중죄가 드러나서 구속되지 않는 한은 앞으로도 진실을 다툴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는 그 소위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라는 게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반영돼 있다.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10개 넘는 혐의의 재판만 7개 정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총선 때도 그 재판받느라고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할 지경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배우자 김건희 씨, 한동훈 대표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검경은 수사를 아예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척하고 있을 뿐이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관련해서 대통령의 명예가 얼마나 지대하길래 몇천 명의 통신조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 보면 야당 정치인, 언론인, 언론인의 자녀, 언론인이 가던 식당 주인 이런 무관한 사람들까지 언론 보도에는 3,00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만 명에 달할 수도 있거든요.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야당 정적 죽이기, 대통령 지키기 위한 수사는 투망을 던져놓고 뭐가 나올 때까지 막 뒤지는 척하고 자기들 수사는 그렇지 않은 것. 이 본질을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봅니다. 네. 자, 오신환 의원님. 리더십 흔들릴 가능성 없다. 김보엽 위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물론 3심 재판이니까요. 1심의 판결이 이제 9월 6일 날 공직선거법이 결심 공판이 남아 있고 또 9월 30일 날 위증교사 결심 공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임박해 왔다라고 보여지죠. 지금 사실은 7개 사건에 11개 혐의, 4개 재판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1심 결론이 나기 때문에 저는 그 1심이 만약에 이제 다른 어떤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건과 달리 이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일단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또한 지금 대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다시 보존받은 국고보조금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들이 발생이 하죠. 그러니까 1심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건데 거기서 이 허위사실 유포와 지금 허위사실 유포는 김문기 씨에 대한 것을 모른다라고 한 부분하고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이 2가지인데 허위사실 유포가 당선을 목적으로 또는 상대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굉장히 중하게
공직선거법에서 양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봐서는 뭐 이게 단순히 뭐 몇백만 원 벌금으로 나올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실형이 선고된다면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비명계 의원 출신들 원외 인사들이 초1회라는 모임을 결성을 해서 굉장히 주말 동안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 이 시점일까요? 그거는 뭐 시점은 잘 모르겠으나 예. 이제 좀 뭐 전당대회도 끝났고요. 따져보면 그 모임의 면면을 보면은 좀 아픔, 동병상련을 겪으신 분들께서 좀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일의 이름이 이제 초심을 잃지 말고 하루하루 늘 정진하자라는 예. 뜻에서 초일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기보다는 그냥 사조직일 공산이 큽니다. 어떤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다들 이제 공천에서 아픔 겪었던 분들이고 또 나름대로의 그 차후에 정치적인 역할을 본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저는 긍정적인 어떤 의미에서 모인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뭐 비명계 전직의원들이라고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85.4%의 압도적인 연임 대표가 됐는데 네. 15명의 말하자면 초일에 말하자면 벤치도 아닌 분들이 모여서 어떤 정치 세력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좀 향후의 민주당의 집권에 대한 어떤 플랜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 모임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멀리 평가하고 보고 모였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반국가 세력이 암약한다. 있는 그대로 의미만 풀어보면요. 국가 체제를 흔들려는 세력들이 어두운 곳에 숨어 날뛰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반국가 세력, 처음 등장한 단어가 아닙니다. 지난해 광복절 그리고 지난 총선 전에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은 북한을 이야기하는 맥락상 간첩과 싸우자는 말인가 싶기도 했었는데요. 정치 경력 40년에 달하는 박지원 의원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귀를 씻고 들어봐도 극우 이념 가스라이팅 같다라고 하면서요. 그냥 콕 집어서 야당, 비판 언론, 국민이라고 하십시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과거에 많이 쓰던 단어들을 쓰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반국가 세력은 해방 후에 친일파가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을 즐겨 쓰던 표현이다라는 반박성 주장을 했습니다. 서영주 의원이 보시기에 네. 반국가 세력 누굽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자꾸 반국가 세력인데 누구지요? 그러니까 좀 규정을 해주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반국가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는데 온 전 국민이 나서서 항전해야 된다. 이건 선동입니다. 반국가 세력이 정말 있다면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잡아내야지요. 예. 그런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외계인이 나타났다. 외계인이 침공할 거니까 대비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곧 외계인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상의 영역의 어떤 그 추상의 세력을 만들어 놓고 이 세력이 마치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것 같은 그런 선동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왜 피곤한 국민들한테 항전을 준비하라고 그럽니까? 국민들 좀 편안하게 해주셔야죠. 근데 무슨 반국가 세력과 항전을 하라고 하는지 참 답답할 노릇이고요. 그냥 제가 봐서는 반국가 세력은 본인한테 반대하는 분이 반대 세력인 것 같아요. 본인한테 반대하는. 반대하고 정치인? 본인이 어떤 역사의식에 대해서 일본에 좀 굴종을 하더라도 잘하고 계십니다 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하면 반국가 세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판적인 세력을 그렇죠.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최희병 특검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사위에 하셨는데 특검 받으셔야죠 하는 세력도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거는 국민이든 아니면 말하자면 반비판적인 언론이든 아니면 민주당이든 진보 진영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시는 것 같은데 차마 그거를 대통령 입에서는 담을 수 없겠죠.
절대 이런 단어를 쓰시면 안 되고요. 저는 반국가 세력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그 중요한 거는 일본의 마음이다 했던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분이 반국가 세력입니다. 예. 예를 들면 나라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파괴하는 그런 일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어떤 굴욕적인 발언하는 저런 분이 반국가 세력인데 저런 분에 대해서 엄단하지 않고 지금 어디에다가 반국가 세력을 얘기하는지 저는 대통령께서 선동을 그만두시고 국민의 민생 쪽으로 좀 돌아오셔라. 정말 이념이 경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답답할 노릇입니다. 네, 대통령의 선동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는 반자유 반통일 세력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도 그렇고 광복절 경축사도 그렇고 굉장히 거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오신환 의원님,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의 발언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사실 어떤 문장이나 한 단어를 띄어서 보게 되면은 뭐 왜곡될 수밖에 없죠. 지금 예. 앞서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오늘 을지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장이 다 지금 통일돼 있잖아요. 네. 한미 연합군사 연습의 일환인 을지 자유해방패 훈련 UFS 훈련이 오늘부터 이제 5일간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네. 과정 속에서 이제 국무회의 발언을 하신 건데요. 전쟁 양상이 과거와 다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앞뒤 상황들을 다 들어보면 듣지 않고 그것만 톡 떼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규전이나 비정규전 외에 가짜 뉴스나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것들을 통한 사이버전이 횡행하고 지금 시대에는 그런 전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여론전과 심리전에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전쟁들이 양상이 펼쳐진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좀 대응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북한과 거예요. 관련된 예.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앞뒤 전체에 대한 발언들을 좀 다 봤으면 좋겠고요. 과거에도 광복절 그리고 이 반국가 세력에 대한 말씀을 작년에도 하셨어요. 예, 자유총연맹 창립 측에서도 하셨고 네. 또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하셨고 이번에도 또 하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진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단어의 의미보다는 전체 맥락 속에서 무슨 의미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부분 발췌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통해서 읽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는 짧게 인용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발언을 해야 됩니다. 서영주 위원은 그 외계인 얘기를 들어서 SF 소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대통령 얘기를 듣고 마치 풍차를 향해서 돌진하자 하는 돈키호테가 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념과 민생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8월에 국민의힘 연찬회를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건 이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10월에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패한 뒤 이념은 그만두고 민생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 4월 총선 패배한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을 받들어서 민생에 전념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광복절에 다시 또 이념 전쟁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어지죠. 저는 올해 10월에 몇몇 곳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지고 나면 다시 또 윤 대통령이 민생 얘기할 겁니다. 유통기한이 길지 않을 뿐이어서 문제죠. 예. 자, 이런 가운데 김태호 국가안보실 차장 이슈도 굉장히 뜨거워졌거든요.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아까 서영주 의원이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을 두둔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 발언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예.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그리고 한일 관계의 협력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 볼 때 예. 지금 기시다 총리와 우리 윤 대통령의 믿음과 신뢰는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믿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중일마 발언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보엽 위원님. 중꺽마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이번에 중일마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중일마라는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한 언론에 등장하는 용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김태호 차장이거든요. 이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공식 사과를 수십 번 해서 피로감을 느낀다. 이분의 생각은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사과를 진지한 사과를 수십 차례 들어서 피곤할까요? 아니면 사과를 하는 척 했다가 행동은 딴판으로 하고 아직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서 우리 국민들이 피곤할까요? 이 피로감을 느끼는 주체를 김태효 차장은 일본 혹은 일본의 시각을 우선하는 국내 일부 친일파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 일본이 사과는 충분히 했으니까 묻어두고 과거사는 묻고 미래로 가자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국가 요직에 앉아 있고 우리나라 외교 안보 사령탑에 실세로 앉아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1절에 일장기 내거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소녀상이 한일 관계를 훼손하니까 철거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훼손했다라는 걸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않나? 가만히 두면 독도가 동도와 서도 두 개가 있으니까 나란히 한 개씩 나눠 갖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예, 오신환 의원님, 지금 과거사는 다 묻어두고 미래로 가자라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한, 그러니까 이른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라는 취지인가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 과거사를 어떻게 한일 관계 속에서 묻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저게 이건 공직자로서 굉장히 어휘 선택이나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본이 잦은 무슨 수십 차례에 대한 사과, 실질로 사과는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표현 자체는 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역사 문제에 있어서 원칙과 기본 팩트에 대한 부분들을 왜곡하면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취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사에 대한 부분들을 양국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압박을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과거 정부에서도 그걸 해냈겠죠. 그럼 우리가 슬기롭게 어떤 방식으로 과거사에 대한 부분들을 양쪽이 정립하고 그 속에서 미래로 나아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죽창 들고 나아가 싸우자 이것만 외치다가 결국엔 한일 관계, 그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 국민들이 사실상 피해를 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방식에서 과거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저는 좀 윤석열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 문제, 일제 침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역사 문제를 국민적 정서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서 미래로 나가야 된다. 반드시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지금 수십 차례를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어제.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요. 이게 사실이 맞습니까? 수십 차례? 우리가 사과라는 것은요, 그 피해자가 이제 인정을 해야지 사과라는 게 성립이 되죠. 그냥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가 이제 강도질을 하고 나서 그냥 미안하다 했다. 그럼 일이 끝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사과를 할 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 태도를 가지고 했느냐, 또 물질적 보상도 정당하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그게 진정한 사과라는 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건 수십이 아니라 수백 번을 해도 모자란 사과입니다. 저걸 어떻게 사과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요, 박정희 시대 때죠. 1965년 한일협정 때 되게 좀 서둘러서 좀 국교를 맺은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당시에 이제 저희가 35년 수탈을 당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질적 보상이라고는 이제 배상금 3억 달러에 차관 2억 달러 받았다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4년간 점령을 당했던 필리핀 같은 경우는 5억 5천만 달러 배상받고 차관만 2억 5천만 달러를 해줘요. 35년 대 4년이 오히려 정반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물질적 보상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생각일 거고요. 그런데 일본은 그때 우리 다 배상했는데 우리 다 사과하고 배상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피해자가 궁박한 상황일 때 그걸 이용해가지고 대충 떼워놓고는 나 다 했다.
이거는 굉장히 파렴치한 생각이고요. 네. 우리의 안보실장이라는 분께서 안보차장님이라는 분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사실 안보관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또 이분이 또 뉴라이트 사건과 연관이 되시다 보니까 정말 친일파가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들고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피해를 받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여당은 입장이 저희가 준비는 안 돼 있고 야당만 모아봤는데 비슷한 이제 취지의 발언들입니다. 우리 국민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망언이다. 완전 실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정부 차원에서 뭐 어떤 입장이나 뭐 사과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이 정도의 발언이면 특히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호 차장의 입에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거는 관방성의 어떤 고위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국적을 일본으로 바꾸지 않고서 일본으로 바꿔야만 나올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저는 예. 김태우 1차장한테 대통령 왜 경로하지 않는지 궁금하고요. 조국 대표가 굉장히 좀 부드럽게 얘기하셨어요. 망언 정도 수준으로요. 저는 저 부산 사나이인 조국 대표가 잘 쓰는 말 중일마 듣고요. 저는 조국 대표가 그냥 확 마. 너 일본에 쫄았지? 저는 이러게 할 줄 알았어요. 예. 거의 뭐 일본의 눈치를 보고 일본의 어떤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어떤 이 일본의 역사관 자체가 대한민국 내에서 이념 전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 또는 사과 아니면 경질까지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질이요? 예. 그렇군요. 오신환 의원님 마지막으로 지금 이종찬 회장도 그렇고 이종찬 회장의 아들이죠.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던 이철우 연세대 교수가 대통령 주위에 이상한 역사 의식을 부추기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발언인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그 주변에 뭐 소위 이제 야당에서 공격하는 그 무슨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볼 여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체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으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한일 관계의 역사 인식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적 눈높이 정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수 진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할 때 저런 논란이 생기지 않을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여러 가지 발언들 중에서도 오해에 살 만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어떤 사안들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철우 교수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친한 중마고우로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던 생각이나 행동들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전문을 보니까 그것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로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권에 들어올 때 중도를 아우르는 그 민주당에서 이탈한 세력까지 다 끌어안고 선거에 나가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철우 교수가 얘기하는 중도를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취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인식은 이렇지 않았다. 주위에서 이상한 역사관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한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이철우 교수가 한 말입니다. 또 어떤 점을 이야기했는지 박진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주위에 역사에 대한 이상한 견해를 부추기는 이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대통령이 중도 지향성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철우 교수는
윤 대통령과 초등학교, 서울대 법대 동기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출마를 돕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 역사 전쟁을 일으키면서 한일 관계를 끌고 나가니 자꾸 불필요한 친일 논란을 일으키고 정당성 시비에 걸리게 된다면서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출마 선언을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역사 전쟁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 언급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가한 고통을 일깨우는 걸 회피하는 게 일본의 적극적 조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겠나? 일본의 비위를 맞추며 무슨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건 구걸, 굴종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한국 정치가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극단적인 네거티브로 가다 보니 공격당하다 윤 대통령 자신도 점점 극단으로 가서 방어 기제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대통령에게 중도 민심을 잃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자꾸 말만 하지 말고 변죽만 올리지 말고 법안을 발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가 되고 나서도 10명을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아직도 못 모으신 모양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치열했어요, 막판까지. 네, 그러게요. 네. 오늘 이재명 대표 메시지를 보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정부 여당과 협의할 것이다.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협의, 정부 여당과의 대화 이런 유화적인 모습과 메시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 새롭게 탄생한 지도부의 과제는 여당과의 정책 대화라고 봐도 될까요? 그 부분도 있겠죠. 뭐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루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병행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의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국익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문제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 굉장히 강하게 견제하겠다. 이게 이제 뭐 대표님이 조금 뭐 어쨌든 대표님은 약간 완곡하게 말씀은 하시지만 지도부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민생 법안 또 민생 지금 워낙 경제가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뭐 TMF 사태 이런 민생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 어쨌든 여야가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자. 대화를 하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네. 다만 그것만 하지는 않고 민생 부분은 대화와 협력으로 물꼬를 트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특검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표 앞서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변죽만 올리지 말고 빨리 발의해라. 네. 10명도 동의를 못 구하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한동훈 대표의 이 특검 문제, 네. 그러니까 제3자 추천 특검은 야당으로서의 야당 역할을 하면서 강하게 때로는 공격도 하고 좀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일단 특검 문제는 특검 자체는 이것은 정의와 관련된 문제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견제를 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을 그러면 이 특검을 하는 이제 과정에서 이 절차적인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협상이 불가피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정치의 도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게 있죠. 저희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프로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도 이제는 관전자가 아니라 여당의 대표로서 프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법안을 내서 그 법안을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을 하면서 이것이 결론이 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는 끊임없이 지금 제3자 특검안을 얘기는 하는데 법안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일단 법안을 내시라라는 거죠. 네. 그것이 무슨 법안이든 제3자 특검법안이든 무슨 법안이든 그 특검법안을 내고 나서 그 법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자는 거죠. 네. 자신의 안이 없는 상태에서 변죽만 올리는 것은 저는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제3자 특검법안을 가지고 그 안의 범위라든가 그 제3자 특검법안의 어떤 그 제3자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이제 논의가 가능하고 이제 논쟁이 가능하겠죠. 제가 이제 거기서 다만 그 제3자라는 범위에 대해서 제가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렸죠. 예. 네, 그 개념이라 함은 이제 대법원장 추천은 제3자로 볼 수가 없으니까. 셀프라는 표현 쓰셨죠. 네, 네, 그것을 미리 제가 좀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첫째는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한 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지금 이 특검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간에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셀프 특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여기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제3자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네. 게 한 가지 이유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사실 형식적으로 굉장히 큰 하자인데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특검을 해서 수사를 하고 그러면 그 수사한 결과를 그 특검이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누가 그것을 재판을 합니까? 가서 나중에 대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심판자가 자신이 재판할 그 안을 그 사안을 자신이 이제 그 기소할 사람을 추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여야 대표 회담이 지금 25일 오후 3시에 정해졌는데 그 회담에서도 이 특검 문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어떠세요? 뭐 아직까지 회담의 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부 안에서 논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의 중요성에 미루어 봤을 때는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제3자 특검이 정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 외에 네.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도 한동훈 대표는 가져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일단 법안을 좀 발의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정치인이시니까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 법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도 않고서 얘기를 자꾸 하고 주변에 변죽만 올리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전당대회 이제 끝나자마자 회담도 이뤄지고 해서 양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선 경쟁 체제가 벌써 시작이 됐다 이런 분석적인 기사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네. 동의하세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민생에 대해서 저는 좀 경쟁이 이미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TMF 사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사실 그러면 이제 25만 원 민생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재정 확대 정책 그리고 경기 부양책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지나 궁극적으로 그 수령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일종의 마중물로서 이것이 경제의 어떤 순환을 위한 마중물로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그 민생 지원금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당이 얘기하는 생각하는 그럼 경기 부양책은 뭐냐? 그죠? 그것을 이제 제시를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경기가 굉장히 나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반대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면 자신들의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마찬가지로 국익과 관련된 문제도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심각하게 국익을 훼손하는 행보를 벌이고 계세요. 8.15 이후, 그죠? 광복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의심을 품게 되는. 독립기념관장 임명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결정적으로 독도에 대한 어떤 방어 훈련 이것을 이제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취소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이 문제 독도 문제는 사실 영토 문제이고요. 영토는 국가의 핵심 이익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의 핵심 이익, 국익에 대한 문제는요. 사실은 보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그런데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 대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저는 아직 특별한 견해를 듣지를 못했어요. 네. 네, 이 점에 대해서도 대선 주자라면 견해를 밝히셔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금투세가 지금 굉장히 뜨겁고 이번 그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거론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완화 쪽으로 이야기를 해왔고 한동훈 대표는 아예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현주 최고위원 입장은 뭡니까? 저는 뭐 이제 대표님하고 결이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완화 또는 유예인가요? 네. 일단은 이제 조세 정의라는 차원에서 이제 소득 있는 곳에 이제 과세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네. 다만 우리가 이제 현재의 어떤 국제 이제 주식 시장의 상황,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거시 경제 상황 이런 것들하고 무관하게 우리나라만 어떤 조세 정의를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깊이 고려해서 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지도부가 구성된 지가 바로 엊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토론은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당의 통일된 의견은 조금 있어야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정책위 의장이 이제 오늘 새로 유임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오늘 보니까 약간은 이제 다소 이렇게 좀 타협된, 약간 이제 후퇴된 입장을 좀 보이기는 하는 것 같은데 금투세에 대해서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근데 그분은 상당히 강경한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기 인터뷰에서는요. 네. 타협 가능성이 없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표님도 그런 것 같고 저도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와 관련된 문제. 네.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타협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타협 불가능한 의제로 상정하고 한다 보면 정치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죄송합니다. 네. 물 한 잔 드시죠. 네. 그러면 금투세는 민생과 관련되고 이 서민 경제와도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그 유불리 그러니까 민생에서의 유불리를 따져서 협상은 가능하다 이런 입장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생에서 유불리도 있겠지만 현실의 문제. 예.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조세 정의에서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의 문제와 전체 거시경제에서의 국제시장, 국제 전체 주식시장에서의 거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만 가지고 한 이슈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 네.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선거 내내 윤석열 정부 퇴진을 주장하셨고 동시에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그러니까 개헌도 주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하겠다는 생각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은 정말 사실 지금 이번 광복절에서의 어떤 이것만 보더라도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도 상당히 훼손하고 헌법의 전문 내용을 다 위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탄핵 요건은 다 충족시키고 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국회에서의 어떤 조건, 의결 조건,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여론 이런 것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는 충분히 지금 사실은 탄핵해야 마땅한 상황까지 이미 와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실제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이제 여건이 돼야 하는 것이니까요. 네.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럼 개헌을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탄핵이 되더라도 저는 4년 중임제로
개헌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5년 단임제의 어떤 문제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 헌법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헌법 전문의 5.18 문제를 수록하는 거, 이런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헌법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보면 대통령의 어떤 지나치게 광범위한 네. 어떤 정권을 부여하는 것들이 있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검찰의 어떤 정권을 부여하는 부분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랜 선거전 치르시느라고 목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지금 목이 건강 관리- 좀 제가 예. 조금 오늘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오늘부터 갑자기 예. 긴장이 풀리면서 목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건강 관리 잘 네.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이재명, 한동훈 두 대표가 조만간 마주합니다. 만나자, 환영한다, 날서지않은 말을 주고받은 건 꽤 오랜만입니다. 이번 만남으로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했던 여러 사안들에 대해 답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으론 부족해 보입니다. 이참에 토론을 정례화하면 어떨지 제안해 봅니다. 국민 앞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주제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박진감 넘치는 토론을 보고 싶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일찌감치 토론을 시작해야 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선거 때 닥쳐서 형식적으로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좋으면 됐어. 무언가 되고 싶기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야. 좋으면 됐어.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생각해봐. 인생은 좋은 것만 채우기도 바쁘거든. 좋으면 됐어. 남이 뭐래도 질기 안 돼도 좋으면 됐어. 좋은 인생 더 좋아할 수 있도록 라이프를 라이크해. 신한 라이프. 당신의 얼음은 지금도 녹고 있다. LG 퓨리케어 얼음 정수기. 국내 최초 냉동 보관이니까 더 단단하고 오래 시원하고 깨끗하게. 처음 얼음 그대로. LG 퓨리케어 오브젝 컬렉션 얼음 정수기.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